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재훈 의원, 충남 논산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저녁 8시부터 100분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시간 같습니다. 첫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 그동안의 소통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 의원님부터? 먼저 네. 우리 장 의원님? 예, 먼저 야당부터 먼저. 먼저 장 의원님부터. 매를 먼저 네. 맞은 다음에. 아니 뭐 소통 원래 좀 잘 하시던 분이셨잖아요. 집권 초기에 네, 아주 좋았습니다. 역시 네.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부터 국민과의 소통이 상당히 좀 자주 못하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국민과의 잘했으면 좋겠고 다만 좀 자주 하시지. 진작 네. 좀 하시지. 지지율이 좀 떨어지시니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집권 초반 때보다는 지금 국민들과의 소통, 스킨십이 좀 덜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일 자체가 소통이거든요. 수많은 회의가 있고.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집권 초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겠습니다. 선거 때 이런 민심을 제가 전해들었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할 얘기들이 좀 많은 시기라고 봐야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일 중심으로 이제 소통을 하게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조금 이게 소홀한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쯤에는 좀 종합적으로 어떤 특정한 현안 또는 어떤 사안과 분야를 정해놓지 않고 좀 포괄적인 대화를 한번 하실 때가 됐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시의적절하다고 보고요. 우리가 조국 장관 관련돼서 상당히 소용돌이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번 국민들의 이 갈라진 마음을 네. 한번 모아내는 그런 역할을 대통령이 좀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곧 잠시 후에 여쭤볼게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의 브리핑 잠깐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작은 대한민국을 컨셉트로 마련된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정 운영의 방향과 의지를 소상히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정 현안에 대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여과 없이 국정 최고 책임자에게 전달되고 이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을 통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국민 통합의 장, 진솔한 소통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걸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해서 이제 300분들 만 몇 명 지원 받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300분 고루 뽑아서 시민분들이 이제 알아서 자기가 준비해 와서 오늘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즉석 즉답. 이 형식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좋게 봅니다. 좋게 좋게 보고 네. 좋은 소통의 장이 되고 대통령이 좀 진솔하게 국정 운영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통렬하게 좀 반성하는 목소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고민정 대변인의 뭐 멘트를 보게 되면 좀 과대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가.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른다. 각 보는 놈 질의응답이 있다. 연령별 세대별 작은 대한민국에서 소리를 듣겠다. 네. 이게 좀 300분의 대표성이 뭔지 모르겠지만 조금 그냥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국민과 대화하겠다 이 정도면 되지. 너무 이게 무슨 좀 이게 오늘 그 칼럼들 보면 쇼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대변인이 좀 그래서 포장도 좀 하고 그러는 그러니까 거죠. 대변인이니까 이해하는데 네. 좀 과다하게 포장하는 거 오히려 그러면 감동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좀 정말 허심탄회 하겠다 정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주 했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 우리가 한 아세안 정상회의 때문에 탁현민 자문위원하고 이야기 나눌 건데 탁 의원은 이렇게 대통령이 즉문즉답하는 게 좋은 방식이냐 또 그런 생각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아니, 사실은 지난 대통령이 너무 질문 1번부터 9번까지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손들고 정해진 질문한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여론 때문에 즉문즉답 형식이 도입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뭔가 이게 좀 뭐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굳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기자회견에서도 보통 기자들이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은 사전 각본에 의한 질문들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실제 실제 대부분의 기자회견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기자회견을 통한 소통은 다 즉문즉답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직접 하는 건데 네. 국민들이 하게 됐을 때 그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기자들은 조금 더 업무적이고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뭐 이슈 지향적인 반면에 네. 국민들이 질문하게 되면 약간 현장의 분위기 또는 어떤 국민들의 마음, 뭐 감성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소통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 저는 뭐 괜찮은 방식이라고 봅니다. 근데 주어진 시간이 보통 이제 그 국민들과의 질의응답이 70분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300분 모셔놓고 70분 하면 100분인데 100분인데 방송은 실제로 100분인데 질의응답은 이것저것 떼고 나면 70분이라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300분이 질문하고 응답하면
70분 하면 몇 분 정도의 질의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다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아니라 너무 과대포장하지 마시고 네. 우선적으로 저는 기자회견을 정말 끝장으로 한번 먼저 하시고 네. 임기가 반환점이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네. 뭔가 좀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네. 뭔가 좀 드라마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기자들의 냉철한 질문들, 기자들도 국민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좀 더 정제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기자회견도 네. 좀 빠른 시간 내에 해서 진지한 기자회견과 함께 국민과의 대화를 또 방송에서만 하지 마시고 또 지역을 다니시면서 이게 소통의 시간을,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일자리 이런 게 어떤지 실제로 좀 목소리를 듣는 그런 네. 소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도 1년에 한 20번 정도 기자실 찾아가지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처음에 예고 없이 춘추관도 여러 번 들리고 그랬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후반기로 가면서 임기 전환점에 네. 비서실장하고 정책실장하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 직접 소개하고 그런 이런 그런 말씀하신 경우가 거죠.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네. 조금 이제 우리 정재현 의원님은 좀 오해신데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임기 반환점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큰 현안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현안의 한복판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 사건과 이슈와 관련된 회견이 될 가능성이 네. 높으니까 사실은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조심하신 거, 그러니까 그 시기 선택을 좀 하신 거 아닌가 싶고요. 하필 그 무렵에 조국 전 장관이나 검찰개혁 문제가 있었다. 예, 이 그래서 저는 뭐 네. 그 개별 이슈를 가지고 네. 너무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이제 뭐 얘기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저 적절하게 네. 지금 정도 시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보고 기자회견도 뭐 내년 초쯤에 또 한번 하시는 건 또 신년 괜찮을 것 기자회견 같아요. 있을 예. 것 같아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영혼 없는 지지층과의 덕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이런 입장 냈고요. 자, 과거에 국민과의 대화 방송을 통해서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시작은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제 제대로 한 건 저 DJ 때부터인데 김대중 전 대통령 때인데 그때 처음 할 때 시청률이 53%가 나왔다는데 잠깐 볼까요? 하면 네. 요즘 당선자께서는 통 웃음이 없으십니다. 웃어봐 주시죠. 금년은 이 고난을 앞두고 한번 크게 웃으면서 살아간 것이 어떻습니까? 4,500만 같이 웃읍시다. 요즘 이희호 여사께서는 외국 손님을 접대하시느라 무척 힘드실 것 같아요. 여보 당신 저런 분들이 모두 당신께 큰 관심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손님 초청하더라도 앞으로도 좀 더 많이 기꺼운 마음으로 도와주기 바랍니다. 굉장히 바쁘실 텐데요. 지금 건강은 어떠하신가요? 제가 이렇게 건강이 좋은 거는 제 건강이 나쁘다고 막 선전한 분들 덕이 아닌가. 요즘 같은 상황에서 당선자의 월급을 반납하거나 삭감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월급 받으면 이걸 어떻게 뜻있게 쓸 건지 그때 발표하겠습니다. 네. IMF 97년에 이제 우리가 IMF 사태가 터지고 이제 DJ가 막 집권 당선됐을 때 네. 저 영상을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긴장될 것 같은데요. DJ는 워낙 달변이시고 워낙 그 정치적인 공력이 대단하신 분이라 가지고 질의응답을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네. 잘 하시네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이런 질문은 꼭 나와야 한다. 장 의원님부터. 그러니까 광화문에 나오셨던 국민들이 과연 질의권을 가질 수 있을까? 네. 난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만약에 질의자라면 이번에 정말 저는 이번에 분노한 게 오징어 잡이 배에서 우리 2명이 안대와 포승줄을 묶여서 북한으로 북송됐잖아요. 그 2명의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정말 국정원이라든지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도 안 하고 이 오늘 밝혀진 일이지만 그 배에 피방울 한 번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16명을 죽었다는 증거도 없이 그렇게 북한 우리 국민들인데 헌법상 우리 국민들 아닙니까? 그 국민들 2명을 그렇게 북송하는 거 지금 아마 네. 전 죽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인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질문이 뭐 빠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이 정말로 제대로 잘 될지에 대한 우려 또는 뭐 방향에 대한 얘기 또 당장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계속 공석이니까 법무부 장관 누구를 임명하실지 좀 물어보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지소미아 문제도 질문하고 싶고요. 네. 정말 대통령 되실 때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 만드신다 그랬잖아요. 그 일자리 상황 어디 가신지, 그다음에 대한민국 민생이 정말로 경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질문할 거 많습니다. 네. 그런 대한 질문을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을지가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장제원 의원님을 우리 오늘 저 좀 띄워줄 수도 없나요? 제 생각에 지금 말씀하신 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인데 제 생각에는 저도 방송법 25년 먹었는데 오늘 질문 나옵니다. 그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네. 자, 정치권 인적 쇄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저희가 질문지를 짜다 보니까 인적 쇄신을 요구하실 만한 소장파 의원님들인데 어떻게 보면 386 지금 이제 586이시죠. 네. 뭐 중진, 재선 해가지고 인적 쇄신을 오히려 요구당하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중적인 위치에 계시는데 그 전에 386이란 말을 김종민 의원이 처음 만드셨어요, 이전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제가 같이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 모임에 저도 이제 회의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요. 네. 그때 우리가 이제 이른바 386 세대들이 이제 사회생활 나와서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무슨 공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공간 이름을 뭘로 질 거냐. 그래요? 거기서 차도 마시고 맥주도 한잔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뭘로 질 거냐 하는데 후보 중에 하나가 386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컴퓨터가 386 컴퓨터였거든요. 네. 네. 30대. 지금 50대가 됐지만 80년대 학번 또 60년대생들. 네. 내년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철희 의원 386 세대에게 이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됐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개개인이 역량 있는 사람들은 더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세대, 그룹으로서는 저는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라고 봅니다. 지난 촛불과 탄핵이 저는 86세대가 이제는 물러날 때 됐다.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 정도 일을 했으니 우리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물러나도 된다라는 그런 기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로서 역할을 이제는 끝내고요. 그 안에서 더 크게 역할을 하실 분들 하게 하면 좋죠. 정치 세대로서의 86세대는 이제는 그만 어지간히 했다. 많이 묻다 아이가 이런 거 아닙니까? 좀 서운하시기도 하죠. 저런 이야기 들으면. 아니 제가 이철희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그래서 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득 같이 좀 하자. 한 설득했던 논리가 그런 논리였는데 우리가 6월 항쟁으로 시작해서 정치권에 들어왔다. 사실상 이 386 세대는 그 6월 항쟁의 뜻이 뭐냐? 우리가 구호는 뭐 대통령을 내 손으로 해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그 군사 독재의 체제를 좀 민주적인 민주공화국으로 바꾸려고 하는 국민들의 열망이었거든요. 대통령 직선은 그 방아쇠 정도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을 직선으로 해서 조금 나은 대통령 뽑고 그다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 권력이 서로 이동하고 여기까지 사실은 30년 동안 해놓은 거거든요.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갔는데 사실 민주주의에서 대통령 잘 뽑는 걸로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의회, 국회가 바뀌어야 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바뀌어서 대한민국을 혁신하고 구조개혁하는 거는 법에 의한 민주적 합의 외에는 혁신이 안 돼요. 대통령이 그 집행권으로 시행령으로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교육개혁, 뭐 재벌개혁, 노동개혁 이런 구조개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가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386 세대는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386 세대가 지금 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적어도 정치를 그렇게 그런 구조개혁이 가능한 정치로 바꿔놓는 거 그런 노력을 마지막 한번 해보고 도저히 386 세대는 역사적으로 이제 역부족이다. 뭐 그때 그만두든가. 저는 마지막 한 번은 이 정치개혁에 대한 386의 마지막 임무, 사명, 6월 항쟁의 명령 이게 남아있다 이렇게 저는 서울대 다니시다 학생운동하다 구속되시고 몇 년 되셨어요? 30년이 더 넘었죠. 그렇죠. 86년에 구속되셨어요. 그 뒤에 386은 의원님을 비롯해서 우리 현대사에 중요한 특히 민주화라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은 그것이 국회라는 또 제도개혁이라는 부분에서 아직은 조금 더 할 일이 남아있다. 지금 뭐 선거법이라든가 국회법 또는 개헌 선거법 이런 구조개혁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6월 항쟁을 완성시켜야 되는 숙제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386들이 제대로 역할을 했나?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좀 문제가 있다. 저 김세현 의원님 질문 드렸는데 하실 말씀 있으면. 요 얘기를 조금만 하면 86그룹을 그룹이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시대착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민주화 이후에 그 민주화의 공으로 정치권에 다 입문을 하고 많은 국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들이 정치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줬고 충분한 기회를 줬고 그런 과정에서 착착 민주화가 진행돼 가지고 이제는 사실상 내용적으로 민주화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86이라는 그룹 6월 항쟁의 그 후예들이 그걸 할 수 있다고 보면 안 되고요. 그 중에 빨리 테크노크라트로 정말 정치 전문가들로 그런 쪽으로 넘어가야지 86그룹들이 우리 정치에 참 그 좋은 점도 많이 남겼지만 네. 과다한 과잉 이념적인 부분, 그다음에 도덕적 우월주의 이런 것들에 대한 폐해는 또 있었거든요. 그런 걸 빨리 극복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정치인으로 네. 좀 거듭나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런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께는 김세현 의원 내년 불출마 관련해서 김세현 의원은 오늘 또 여의도 연구원장 자유한국당의 싱크탱크죠. 그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만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타이타닉호의 악단 마지막의 악단이 끝까지 연주하죠. 네, 승객들 대피할 때까지 네 음악을 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장재원 의원님 김세현 의원의 이런 입장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세현 의원의 그 불출마 선언을 보고 참 안타깝다 못해 속상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향하는 그 목표 네. 또 보수 진영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보수를 혁신하고 개혁하겠다는 그 취지를 본인이 좀 더 처절하게 함께 좀 더 노력할 친구가 이렇게 불출마로 덜썩 해버리니까 저는 참 속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그리고 사실상 정치적 자산이 있는 김세현 의원이 불출마를 한 거는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보고요. 본인이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임종석 실장과 김세현 의원이 같은 불출마를 했는데 저는 임종석 실장은 당에 폭탄을 제거하고 떠났는데 김세현 의원은 폭탄을 투하하고 떠났다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임종석 실장은 당 지도부에 프리핸드를 줬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그 관계자들이 너무 많이 네. 이 당에서 공천을 받으려 한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당에서 실장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제거했죠. 그다음에 86그룹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본인이 거기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던지고 가지 않았어요. 네. 그냥 떠났단 말이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으로 상징되는 2년 반의 문재인 정권의 심판 프레임 이런 것도 걷어내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폭탄을 제거하고 간 거예요. 민주당의 당 지도부가 네. 마음 놓고 공천하고 마음 놓고 선거를 할 수 있는 알겠습니다. 프레임 네. 만들었는데 김세현 의원은 지금 어떤 개혁을 쇄신을 하더라도 사실 개혁이 많이 못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들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났기 때문에 네. 폭탄을 굉장히 투여하고 떠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의 지금 상황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폭탄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폭탄을 투여했다는 게 좋다 나쁘다는 네. 어떤 가치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떠났다. 근데 발언이나 메시지가 조금 더 세련됐으면 좋았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네. 합니다. 좀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어쨌든 국민들의 30%가 지지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30%의 국민들, 지지하는 국민들은 좀비를 지지한 겁니까? 민폐를 지지한 겁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표현은 좀 과했다. 메시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그 취지나 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는 100% 존중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네.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정제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았느냐 네. 생각합니다. 자, 그 두 분 임종석 전 실장, 김세현 의원이 떨어뜨린 쏘아올린 작은 공, 네. 정치권에 크고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정작 자유한국당 내에서 쇄신해야 할 또는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들만 무덤덤하다 이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께서 총선에 실패하면 그만두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김세현 의원 쇄신 요구에 대한 답변이냐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 답에 저는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과연 자유한국당이 지금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인적 쇄신하지 않으면 총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4.15 총선에서 그래도
민주당의 그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의석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필수 조건이 쇄신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하지 않으면 자멸하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꼭 뭐 한교안 대표만 제가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정치권의 오래된 어떤 그 문화 또는 어떤 패턴 중에 하나가 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김세연 의원의 제가 불출마 선언문을 쭉 읽어보니까 정말 대한민국 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 정치를 근본적으로 구조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정이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의 일환으로 뭐 선거의 승리나 선거의 승패 문제도 이제 관련돼 있지만,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에 이기면 또 뭐 합니까? 정권을 교체하면 뭐 합니까? 정권을 재창출하면 이렇게 신뢰받지 못하고 교체와 재창출을 계속 반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는 이 정치, 이 구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논쟁을 하고 서로 토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김세연 의원의 그 문제 제기의 핵심은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선거도 이길 수 있다. 선거에서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선거 승리가 모든 걸 다 정리해 주는 건 아니다. 네. 그래서 선거 승리한 다음에 어떤 정치할 건데, 어떻게 대화 타협을 할 건데, 어떻게 민주적 합의를 해서 대한민국을 혁신할 건데, 이런 이 정치의 작동, 이 정치라고 하는 엔진이 지금 고장나 있는 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이 좀 필요하다. 저는 김종민 의원 말씀에 답변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선거만 이기기 위해서 혁신하고 쇄신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정치 수준이 이제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방식의 쇄신, 인적 쇄신, 국민들이 납득하고 표를 찍어주겠습니까? 승리라는 단어에 김종민 의원이 고민하고 있는 점이 다 들어가 있다는 부분 하나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당 입장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수 진영에 밀어닥친 적폐청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충이 있겠습니까? 이게 2년 만에 30%의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으로 발돋한 것도 저는 기적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너무 못했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받은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선거에 임한 우리 자세라든지 이제 2년 반쯤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도 반환점이 돌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좀 더 지금까지 우왕좌왕했던 모습에서 탈피해서 국민들과 사랑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될 시간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책 이야기는 오늘 방위비 분담금 중요하니까요. 이거 준비했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오늘 1시간 조금 넘어서 파행이라고 할 만큼 분위기가 안 좋았나 봐요. 제대로 마무리도 못하고 끝난 것 같고 다음 회의 날짜도 못 잡고 끝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오늘 논란이 됐던 게 해리 해리슨 주한미 대사가 이해운 우리 정보위원장 불러서 사실 정보위원장이 정확하게 외통위 위원장도 아니고 이 분야 담당인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듯이 입장을 냈다는 거예요. 잠깐 이해운 의원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관저로 간 건 맞고요. 약속을 한 건 맞고 갔더니 방위비 얘기한 거 맞죠. 근데 방위비 얘기할 줄 모르고 간 건 맞고 그래서 좀 당황했던 거 맞죠. 했죠. 여러 번 했죠. 제 느낌이 한 20분 되지 않았나. 10분 인사 때문에 만나는 줄 알았더니 그냥 해리 해리스 대사가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그냥 이야기가 끝났나 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오늘 그 협상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은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게 정상적인 국가 간의 일상적인 협상이 아니에요, 양상이.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미국이 이거를 실제로 어디까지 어떻게 관찰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는 한미동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가지고 한미동맹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동맹의 질이 중요하거든요. 동맹의 질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에서 이루어지는데 갑자기 1년 만에 500%를 방위비를 인상해라. 이거는 사실은 상대방을 좀 무시하는 거거나 아니면 상호 존중이 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이 문제도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의미가 있다고 치고, 그러니까
문제 제기 이후에 네. 이걸 정확하게 수습해서 한미동맹이 좀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좀 현명한 판단 네. 내지는 대화가 좀 필요하다. 약간의 그 예. 미국 정부의 입장, 태도에 대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네이버의 그 기사 댓글에 제일 첫 번째 추천 많이 받은 기사 댓글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력이 커서 방위비 인상해 줄 수 있는데 마치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에게 그 가맹비 인상하라고 하는 것 같다라는 태도 이야기를 우리 국민들이 좀 그런 인식도 하나 봐요. 네. 아니 저는 이 문제만큼은 문재인 정권의 전략이나 또 협상 미숙이나 이런 걸 좀 지적하고 싶지만 미국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이 현실이 대한민국만을 위해서 한 겁니까? 동북아 안보에 대해서 힘의 균형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이익을 보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5배를 더 달라고 합니까? 저는요 미국이 그것도 또 야당 의원까지 대사관제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해운 의원 얘기에 따르면 20번 정도를 방위비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오늘도 협상태를 박차고 나갑니까? 이게 동맹국을 대하는 자세예요? 미국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그럼 트럼프 네. 대통령이 보면 저는 한미 동맹을 굉장히 강화하자는 사람이고 이 문제에 있어서도 지소미아 문제도 좀 얘기하고 싶지만 네. 그거를 떠나서라도 미국이 이렇게 행동하는 건 한미 동맹 파기하자는 얘기인지 그러면 미군이 주둔하는 게 네. 한국만을 위한 건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여야가 좀 초월해서 네. 이 문제에서는 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드릴 질문을 장 의원님이 미리 하셔버려서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국회 결의안조차도 지금 서로 협의가 안 되거든요. 이건 뭐라고 하실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든 문제 지금 실타래 지금 꼬여 있는 방위비 분담 이것도 굉장히 국민들이 잘못하면 미국에 네.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지소미아 폐기 문제도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민과의 대화도 오늘 하셨으니까 이제 국민들의 좀 목소리를 듣고 정말 1대1 제1야당의 이 영수회담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문제를 포괄적으로 좀 합의를 해서 물꼬를 튀는 게 정치의 복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원보이스를 내야 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네.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영수회담이 됐던 뭐 그 여야 대표들 간의 이제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은 동의를 하고 저는 이제 미국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그 정부 당국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외교라고 하는 게 사실 협상 당사자, 뭐 장관, 대통령 하고 외교를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거는 초보적인 외교입니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외교는 상대국 국민과 하는 거거든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지 않고는 우리 네. 국가의 이익을 관철시키기가 어려운데 이런 식의 대형 사건들 한번 이렇게 생기고 나잖아요. 그러면 미국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럼 미국의 국익의 훼손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돈 얼마나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들 간의 이 우정 또는 신뢰, 어떤 연대 이런 것들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으로 보고 조금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 마음 이야기하셨지만 또 장 의원님도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과거 요 며칠 전까지 방위비 문제, 분담금 문제가 나오기 전에는 한미 동맹이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약화되는 거 아니냐, 좀 느슨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방위비에 대해서 미국이 지나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여론이 야 이런 경우는 정말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로 조금 바뀌는 거 아니에요? 네.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 건 좋고요. 근데 국회가 한 목소리를 못 해야 내니까. 되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떠나서 당연히 한 목소리 낼 거라고 봅니다. 당 지도부가. 네. 지금의 여러 가지 갈등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민주당도 야당을 대하는 입장들이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고립시켜서 이번에 선거제도나 패스트트랙 가지고 자유한국당 고립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제1야당을 고립시키려고 생각하지 말고 협상될 수 있는 부분부터 좀 이렇게 협상해서 통과를 시키는 그 야당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이런 문제 당연히 저희가 그 한 목소리 낼 것이고요. 그런 걸 좀 논의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이 방위비 분담 문제만큼은 저는 한 목소리 내자고 의원총회 얘기할 거고 또 그렇게 될 거고. 마무리 발언 네, 근데 우리가 뭐 이렇게 고립시키는 건 아니고요. 지금도 우리가 패스트트랙 문제 관련해서 한국당과 합의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한국당한테 진전된 안을 좀 제안해 달라 이 얘기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단 1차적인 거고 저는 이게 뭐 그냥 해보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렇게
저 공조처리 네. 4당 공조처리보다는 한국당이 동의한 좀 불안전은 아니라도 합의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거든요. 조금 한국당에서 알겠습니다. 네. 좀 약간 진전된 태도를 좀 30초만 보여주시면 쓸게요. 좋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 민주당 우리 이해찬 대표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되는 것부터 합시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되잖아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 이게 지고지순한 계획이 아닙니다. 게임의 룰이거든요. 이야기가 너무 커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또 사법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 안 되면 21대 가서 합시다. 그게 순리고 민주주의예요. 제1야당을 이렇게 고립시켜놓고 개혁을 이렇게 다수로 밀어붙이는 거는 정말 이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신 말씀 끝까지 아니라고 많겠지만 하면 다음 주에 또 하시죠. 수용할 다음 수 주에.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 하는 건 안 네. 되고 요까지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주세요. 그러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